너는 언덕 기슭의 축축한 목조집에서 태어난다. 논 위에는 안개가 걸려 있고 그 안개 위에는 남의 성이 서 있다. 어머니에게서는 연기 냄새와 생선 냄새, 땀 냄새가 난다. 아버지에게서는 젖은 집 냄새와 갑옷에 밴 오래된 오칠 냄새, 쇠 냄새가 난다. 너는 명예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의무의 세계에 태어난다. 전쟁은 이미 너보다 나이가 많다. 강 너머 어딘가에서 이웃 골짜기에서 수도로 가는 길 위에서 칼자루에 손을 얹고 잠드는 모든 남자의 머릿속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내전의 시대 한가운데 있다. 쇼군의 권력은 약해졌고 다이묘들은 나라를 조각조각 찢어 놓는다. 너는 빠르게 자란다. 이 집에는 느린 어린 시절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해가 아니라 추위가 너를 깨운다. 여름에는 파리들이 너를 깨운다. 너는 묽은 죽과 짠 채소를 먹고 운이 좋으면 가끔 말린 생선을 먹는다. 운이 없을 때는 천천히 씹으면 배를 속일 수 있기라도 한 듯 아주 느리게 씹는다. 어머니는 낡은 옷을 너무 자주 기워서 천은 상처 지도를 닮아간다. 아버지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작은 봉신이다. 위대한 전사도 아니다. 병풍 속 영웅도 아니다. 두루마리의 붓으로 이름이 적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죽은의 부름이 오면 나타나서 지시받은 곳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너는 웃는 법보다 먼저 서는 법을 배운다. 언제나 땅이 단단한 마당에서 맨발로 세워진다. 네가 넘어지면 아버지는 곧바로 너를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 기다린다. 바라본다. 다시 세운다. 네가 막대기를 줄 만큼 나이가 차면 그는 그것을 장난감이 아니라 미래처럼 네 손에 쥐어준다. 나무는 손바닥을 때린다. 어깨는 불타듯 아프다. 너는 아직 아이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안다. 네 등은 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짐의 것이다. 네 손은 명령의 것이다. 네 두려움은 침묵의 것이다. 마을에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조차 고요가 없다. 밤이면 널빤지가 삐걱거린다. 개들이 짖는다. 어딘가에서 갓난아이가 운다. 어딘가에서는 노인이 기침을 너무 오래 해서 마치 자기 평생을 전부 기침으로 토해내는 것만 같다. 낮이면 농민들이 물과 세금과 씨앗을 두고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너는 먹이사슬 아래쪽의 사무라이가 깃발에 그려진 그림과는 거의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는다. 너희 집은 가난하다. 너희의 쌀은 나달까지 계산된다. 너희의 충성은 그보다 더 엄하게 계산된다. 한 번의 흉년된 가을이면 고귀한 혈통은 그저 성씨를 가진 굶주림으로 바뀌기에 충분하다. 네가 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너를 성으로 데려간다. 성은 높은 곳에 서 있다. 목조로 지어졌고 희게 칠해졌으며 검은 지붕 아래 기단의 돌들은 젖어 있다. 아래로는 작은 성곽마을이 길게 이어진다. 장인들의 집 가게들, 간장 냄새와 거름 냄새, 타는 기름 냄새, 그리고 사무라이들의 집. 너는 즉시 알아차린다. 충성에도 계단이 있다는 것을. 지위가 높을수록 집은 성에 더 가깝다. 너희 집은 멀다. 길이 다시 진창으로 변하는 거의 끝자락쯤에 있다. 그때 너는 섬기는 자와 명령하는 자 사이의 거리를 처음으로 이해한다. 너는 깊이 절하는 법을 배우고 적게 말하는 법을 배우며 윗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조금 아래를 보는 법을 배운다. 존중과 안전을
혼동하지 않는 법도 배운다. 존중은 필수다. 안전은 아니다. 절에서는 나무 수지 냄새와 차가운 재 냄새가 난다. 승려는 만물의 질서와 의무, 마음의 평정을 말한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면 너는 길가에서 손가락에 2개 없는 남자를 보고, 회색 옷을 입은 과부를 보고, 창병들이 호위하는 쌀자루 식은 수레를 본다. 세상의 질서는 지혜처럼 보이지 않는다. 무기를 든 사람들과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인다. 아버지는 가끔 자기 갑옷을 보여준다. 그것은 낡았고 끈은 해졌으며 몇 군데는 다시 바가 수선되어 있다. 행렬용으로는 너무 무겁고 큰 전투용으로는 너무 형편없다. 거기에서는 오칠 냄새와 곰팡이 냄새, 끝내 빠지지 않는 남의 땀 냄새가 난다. 너는 갑판 한 조각에 움푹 팬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며 그게 어디서 생겼느냐고 묻는다.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말한다. 중요하지. 않다. 너는 이해한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대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네가 9살이 되었을 때 집에 사람을 모은다는 소식이 들어온다. 전투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둑을 보강하고 통나무를 나르고 목책을 고치고 쌀을 말리고 화살을 점검해야 한다. 너는 아버지와 함께 간다. 날마다 송진이 손에 들러붙는다. 나무 가시는 살을 파고든다. 등에는 둔한 통증이 차오른다. 머리 위로 까마귀들이 맴돈다. 성 쪽에서는 망치 소리가 울린다. 전쟁은 단지 베고 찌르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대부분의 시간 전쟁은 손톱 밑에서 피가 날 때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노동처럼 보인다. 네가 11살이 되었을 무렵 너는 사람들이 성문에 다가오는 방식만 봐도 얼굴이 아니라 신분을 알아보게 된다. 농민은 빠르게 걷고 땅을 본다. 상급 사무라이는 길이 자기 것인 양 천천히 걷는다. 전령은 숨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목값인 듯 달린다. 너는 그들을 보며 말이 아니라 몸의 무게를 배운다. 그렇게 위계가 네 삶에 들어온다. 규칙처럼이 아니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네가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너에게 짧은 칼 하나를 준다. 꾸밈 없는 단순한 칼이다. 선물이 아니다. 의무다. 그는 네가 그것을 실제로 써보지 않았더라도 매일 닦으라고 명한다. 쇠는 아침에는 차갑고 저녁에는 따뜻하다. 거기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는다. 얼룩이 남는다. 입김이 남는다. 너는 무기가 성숙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네가 누군가의 피의 원인이 되거나 누군가의 피가 네 위에 묻기를 기다리는 물건이다. 너는 여름 소나기 뒤 길가에서 처음으로 진짜 죽음을 본다. 한 남자가 얼굴을 진흙에 박은 채 누워있다. 목은 부어있고 옆구리는 찢겨있다. 파리들은 이미 빠르게 일하고 있다. 집신 한 짝은 물길에 떠밀려 도랑으로 가버렸다. 그가 농민인지 산적인지 다른 영주의 병사인지 아무도 따지지 않는다. 남아있는 값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사람들은 막대기로 그를 뒤집는다. 아버지는 너에게 보라고 한다. 고개를 돌리지 말라고 한다. 너는 본다. 쇠 냄새가 젖은 흙 냄새와 섞인다. 그날 이후로 그릇 속 고기는 너에게 거의 외설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너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저 주인만 바뀌는 나라에서 10대가 된다. 소문은 상인보다 빠르다. 어떤 다이묘는 몰락했고
다른 다이묘는 세력을 키웠고, 셋째는 적편으로 돌아섰고, 넷째는 화약과 새총을 샀다. 센고쿠 시대의 영주들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벌였고, 화기는 이미 전장을 바꾸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은 옛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오래된 가문은 단 한 번의 원정으로 진창에 처박힐 수 있다. 심지어 농민 출신이라도 승리한 자에게 필요하다면 보병으로 시작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무서워진다. 이제는 익숙한 질서마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본격적으로 혹사당하기 시작한다. 먼저 창이다. 길고 다루기 불편하고 마치 남의 팔다리 같다. 그 다음은 활이다. 활줄은 손가락을 베어낸다. 그 다음은 칼이다. 그림 속 멋진 휘두름이 아니라 몸통과 다리와 호흡으로 하는 땀나는 노동이다. 상급 교관은 네가 너무 높이 몸을 세우면 대나무로 갈비뼈를 후려친다. 그는 땅에 침을 뱉으며 죽은 자들이 가장 반듯하게 선다고 말한다. 훈련이 끝나면 네 손은 떨린다. 너는 옆으로 누워 잔다. 등에 얇고 불타는 막대들이 박혀있는 것처럼 아프기 때문이다. 네가 14살이 되었을 때 너는 이미 아버지를 따라 창고와 경비와 소집 장소를 드나든다. 그곳에서 너는 전쟁이 실제로 무엇을 먹고 사는지 본다. 쌀자루 묶인 화살들, 기름 항아리, 밧줄 말굽, 편자, 고기를 절이는 소금붓과 판자를 든 서기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일 진흙 속에서 죽을 자들의 배급량을 계산한다. 너는 복무의 하루하루가 무엇을 뜻하는지 배운다. 약간의 쌀, 칼을 찰 권리, 새로운 피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불릴 권리. 아버지는 네 눈앞에서 나무처럼 늙지 않는다. 밧줄처럼 늙는다. 그는 두꺼워지지도 부드러워지지도 않는다. 달아간다. 기침은 더 길어지고 허리를 펴는 속도는 더 느려진다. 비 오는 날이면 절뚝거림이 더 심해진다. 허벅지에는 상처 하나가 있는데 그는 늘 그것을 별것 아니라고 부른다 하지만 습한 날씨가 오면 그 상처는 그를 사납게 만든다. 어느 날 밤 그는 너희 배급이 줄었다고 털어놓는다. 하급 봉시는 너무 많고 쌀은 너무 적다. 충성은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 윗사람들이 먼저 먹고 아래로는 남은 찌꺼기만 흘러내린다. 네가 15살이 되었을 때 너는 그 지역 영주의 수행원에 속한 하급 시종 무사로 기록된다. 용맹 때문이 아니다. 성씨 때문이고 궁핍 때문이며 네 손이 이제 하루 종일 창을 들 수 있을 만큼 강해졌기 때문이다. 너는 영웅이 되지 않는다. 제고품의 일부가 된다. 내게는 몸에 맞는 갑옷이 지급되지만 그래도 겨드랑이와 목을 문지른다. 머릿속을 윙윙 울리게 하는 투구가 지급된다. 네 이름보다 창자로 길이가 더 중요한 대열 속 자리가 주어진다. 첫 원정은 나팔 소리가 아니라 비로 시작된다. 길은 풀어나고 진흙은 집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아침의 추위 속에서 말들은 김을 뿜는다. 사람들은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 오래된 연기 냄새가 밴 도롱이 밑에서 잠든다. 저녁이면 너는 모래가 씹히는 쌀을 씹는다. 밤이면 옆에서 누군가 열병으로 조용히 신음한다. 누군가는 기도한다.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간다. 숫돌이 새를 긋는 소리는 비명보다 더 끔찍하게 들린다. 복무란 이런 것이다. 영광이 아니다. 네가 통째로 요구될 때까지 이어지는 소모다.
첫 전투를 앞두고 너는 분명한 그림을 상상했다. 두 개의 진영 깃발들, 정면의 적, 실제로는 모든 것이 회색이다. 저지대에 깔린 안개, 신경질적인 발굽소리, 갑옷의 젖은 끈들, 거름 냄새와 젖은 가죽 냄새, 모두가 똑같이 서툴게 감추는 두려움의 냄새. 상관은 충성과 굳셈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너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의 가슴에서 올라오는 쉰 소리만 듣는다. 명령이 떨어지자 네 무릎은 네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너는 앞으로 나아간다. 뒤에는 네 편이 있기 때문이다. 비겁함은 용맹보다 먼저 들키기 때문이다. 후퇴조차도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너에게는 그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네 삶의 첫 번째 큰 사건은 충격이 아니라 굉음처럼 다가온다. 먼저 화살, 그 다음 총연기, 그 다음 비명. 화기는 일본의 전장 속으로 들어와 이미 싸움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연기는 낮게 깔리고 심지는 타들어가고 총성은 대열을 찢는다. 창소리 하나가 더는 혼자 지배하지 못한다. 너는 좋은 갑옷을 입은 남자가 짧은 폭음 뒤에 쓰러지는 것을 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의 아래로 잡아당겨진 것처럼 너는 깨닫는다. 가심의 철판은 구원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처음 죽인 사람은 네 눈을 보지 않는다. 그는 옆에서 덮쳐오고 미끄러지고 욕설을 내뱉고 너는 거의 눈먼 채 창을 앞으로 찌른다. 저항감은 이상하다. 집단을 찌를 때와 다르다. 따뜻하다. 살아있다. 그러다 갑자기 부드러워진다. 그 남자는 창자루를 붙잡고 공기를 통째로 삼키려는 듯 입을 너무 크게 벌린다. 피가 네 손 위로 흐른다. 끈적하고 뜻밖일 만큼 뜨겁다. 너는 창을 바로 뽑지 못한다. 누군가가 어깨로 너를 들이받는다. 누군가가 소리친다. 너는 잠깐 멍한 채 서 있다가 이내 세상이 다시 너를 덮쳐 생각할 틈을 없애버린다. 전투가 끝난 뒤 들판에서는 젖은 흙냄새와 화약냄새, 창자 냄새와 배설물 냄새가 난다. 가장 시끄럽던 자들은 더는 소리치지 않는다. 가장 용감한 자들은 가장 겁 많던 자들 곁에 누워있고 이제 둘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는 시체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찾다가 도랑 옆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한다. 그는 살아있다. 뺨이 찢어져 있고 손이 떨린다. 그는 너무 가늘게 웃는다. 거의 여자처럼. 너는 그것이 웃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공포의 찌꺼기라는 걸 깨닫는다. 그날 너희 둘은 모두 살아남고 그것만으로도 너희는 쓸모있는 사람으로 불리기에 충분하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너는 금을 받지 않는다. 너는 조금 더 많은 쌀과 대열에서 밑사람들의 조금 더 가까운 자리를 받는다. 그리고 예전에는 애송이라며 멸시하던 시선 없이 두 번째 칼을 찰 권리를 받는다. 너는 복무하는 성인의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 그 이름은 또 하나의 갑오층처럼 네 위에 내려앉는다. 공식적이고 무겁고 몸에 꼭 맞지 않는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를 더 자주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운다. 아버지는 침묵한다. 그는 승진의 값을 안다. 주군에게 가까워질수록 더는 다른 사람들 뒤에 숨을 수 없는 명령에도 가까워진다. 너는 축하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무라이의 역할로 들어간다. 아침에는 무기 점검, 그 다음에는 경비, 그 다음에는 세금 징수원의 호위, 그 다음에는 훈련, 그 다음에는 배급량 계산, 그리고 다시 경비.
여름에는 갑옷 아래로 먼지와 땀이 차오른다. 겨울에는 천을 사이에 두고도 쇠가 살을 물어뜯는 듯한 혹독한 추위가 온다. 너는 내 칼을 본 농민들이 절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너는 안다. 내 위 집에는 네가 그들에게 하듯 똑같이 깊이 절해야 할 사람들이 앉아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한다. 위에서는 거의 너를 보지 않는다. 가끔 너는 부대와 함께 마을에서 쌀을 거두러 보내진다. 그것은 최악의 복무다. 거기에는 정직한 적이 없다. 시간을 끄는 노인들이 있다. 구석에서는 곡식 냄새가 나는데도 곡간이 비었다고 맹세하는 여자들이 있다. 내 칼을 굶주린 개처럼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다. 너는 거칠게 말하는 법을 배운다. 먼저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문짝을 막대기로 두들겨 자백을 끌어내는 법을 배운다. 그러고도 명령이 내려오면 사람도 때리는 법을 배운다. 그런 날이 지나고 나면 갑옷은 더 무겁게 느껴진다. 너는 이해한다. 주군은 공기만 먹고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의 쌀은 다른 사람들의 밥그릇에서 빼앗아 온 것이다. 아버지는 전장에서 죽지 않는다. 장마철 집안에서 죽는다. 수년 동안 그가 별것 아니라고 부르던 허벅지 상처가 썩어 들어간다. 방 안의 냄새는 달콤하면서도 메스꺼워진다. 그는 헛소리를 하며 오래전에 죽은 전우들을 부르고 어떤 옛 명령에라도 나가야 하는 것처럼 일어나려 한다. 어머니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있다. 너는 곁에 앉아 대부분의 시종 무사들이 얼마나 영광 없이 사라지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한다. 깃발도 없이 북소리도 없이 가족과 파리 외에는 아무 증인도 없이 장례가 끝난 뒤 너에게 남는 것은 그의 칼뿐만이 아니다. 그의 빛도 남는다. 그 순간부터 너는 더 가혹하게 복무한다. 믿음 때문에가 아니다. 필요 때문에다. 어머니는 늙어간다. 누이는 어떻게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야 한다. 집은 세고 배급은 부족하다. 너는 어떤 일이든 맡는다. 전령 호위, 도로 경비, 곡식창 검사, 야간 순찰. 너는 적게 자고 빨리 먹는다. 젖은 마루에 앉고 갑옷을 오래 걸친 탓에 무릎에는 짙고 단단한 굳은 살이 생긴다. 닦인 강철 거울 같은 면에 비친 너는 전설 속 전사가 아니다. 바람에 그을린 피부, 잠부족으로 누렇게 뜬 눈, 턱에 흉터를 가진 마른 얼굴이다. 성 근처에서 너는 점점 더 자주 너보다 높은 사람들을 본다. 부유한 봉신들, 측근 고문들, 내 가장 좋은 옷보다도 소매뿌리가 더 깨끗한 젊은 후계자들. 그들의 갑옷은 몸에 꼭 맞고 그들의 말은 배불리 먹는다. 그들의 집은 주군에게 더 가깝다. 성곽 마을에서는 사무라이가 어디에 사는지가 그 자체로 지위를 말해준다. 권력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발밑의 땅은 더 단단하고 국가는 더 가득하다. 너는 그 사다리의 아래쪽에서 복무한다. 농민으로 여겨지기에는 너무 높고 단 하루라도 마음을 놓고 살기에는 너무 낮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원정이 찾아온다. 이번에는 더 건조하고 더 멀고 더 무섭다. 너희는 안개가 늙은 거미줄처럼 삼나무 사이에 걸린 산길을 간다. 짐을 실은 말들이 바위에서 미끄러진다. 한 사람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목이 부러지지만 행렬은 오래 멈추지도 않는다. 야영지에서는 배탈이 돌기 시작한다. 이질은 어떤 용맹도 없이 사람들을 베어낸다. 누군가는 바지까지 내린 채 나무에 기대어 앉아 죽는다.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은 쟤보다 더 회색이다. 너는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이해한다.
원정 중에는 똥이 창만큼이나 확실하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너는 나루토의 소규모 충돌에서 제법 잘 해낸다. 멋지게는 아니다. 유용하게다. 너는 앞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 대열을 지키고 깃발을 가리고 무거운 데다 너를 하인처럼 고함치는 상급자를 끌어낸다. 그 공으로 너는 쌀 몇 대를 다 받고 신전 뒤 연회에서 먼 구석에 앉을 권리를 받는다. 너는 오칠한 그릇으로 밥을 먹으며 위쪽에서 들리는 웃음을 듣는다. 그들은 전리품과 미래의 혼인, 새로운 영지를 이야기한다. 아래 네가 앉은 자리에서는 상처와 배급 다음 군사 소집까지 평화가 얼마나 더 버틸지를 말할 뿐이다. 한동안 너는 살아남았고 자리를 굳혔다고 느낀다. 몰락한 봉신 집안 출신의 아내가 있다. 우유 냄새와 나무 먼지 냄새가 나는 아들이 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한 집이 있다. 작은 텃밭도 있다. 저녁이면 가끔 솥에서 국이 끓는 소리를 듣고 가장 끔찍한 일은 이제 끝났다고 거의 믿을 뻔한다. 하지만 네 삶에서 평온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문간에 잠깐 서 있다가 곧장 떠난다. 전쟁은 없을 때에도 늘 돌아온다. 세금으로 돌아오고 소문으로 돌아오고 명령으로 돌아오고 징발로 돌아오고 흉작으로 돌아온다. 쇠락은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된다. 먼저 나쁜 수학, 그 다음 줄어든 배급, 그 다음 너희 위에 상관이 바뀌고 새 상관은 자기 사람들을 데려오며 옛 사람들을 밀어낸다. 너는 편한 근무를 잃고 더러운 일을 떠맡는다. 길에서 동맹부대에 취한 병사가 휘두른 창이 너를 스친다. 상처는 깊지 않다. 그러나 곪는다. 다리는 붓는다. 더운 날이면 우환이 난다. 아내는 붕대를 갈아주고 천에서는 고름 냄새가 난다. 너는 그녀에게 화를 내고 아이에게 화를 내고 비에게 화를 내고 모든 것에 화를 낸다. 고통은 너를 작고 잔인한 사람으로 만든다. 아들은 네가 잘한 것과 똑같이 자란다. 습기 속에서, 명령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너는 문득 네가 아버지의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똑같이 짧고 똑같이 거칠게 어느 날 아이가 나무창을 떨어뜨리고 너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를 때린다. 아이는 바로 울지 않는다. 먼저 놀란 눈으로 너를 본다. 그 시선은 어떤 비난보다도 더 아프다. 너는 갑자기 보게 된다. 복무라는 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용맹으로가 아니라 몸에서 몸으로, 세기에서 세기로 건너가는 피로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러고 나서 배신이 찾아온다. 위대한 배신도 아니고 역사책에 남을 배신도 아니다. 평범한 배신이다. 3번의 원정 동안 너와 배급과 야영지와 진흙을 함께 나누었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네가 창고에서 쌀 일부를 빼돌렸다고 고발한다. 그는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다. 너희 세계에서는 아랫사람이 언제나 정의보다 처벌에 더 가깝다. 너는 등짝을 몽둥이로 맞고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 너는 결백을 맹세한다. 하지만 아무도 네 맹세에는 관심이 없다. 주군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질서다. 너는 처형되지는 않는다. 아직은. 대신 강등된다. 배급 일부를 빼앗기고 성에서 더 멀리 집들이 바로 진흙가에 붙어있는 곳으로 보내진다. 그것이 특히 쓰라린 이유는 성곽마을의 모든 삶이 지위에 따라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심에 가까운 곳에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살고 멀리에는 소리 없이 잃어버려도 되는 사람들이 산다. 너는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
거의 시작했던 자리와 같은 곳으로. 다만 이제 너는 더 늙었고 더 아프며 이 체계 안에서 후원자 없는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겨울이 되자 아내가 병든다. 기침은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천을 찢는 것처럼 그녀를 후벼 판다. 방 안에는 숯냄새와 젖은 옷냄새, 쇠약한 몸의 냄새가 돈다. 의원은 쓰디 쓴 탕약과 장작이 밤을 버티기에도 빠듯한데도 따뜻하게 지내라는 쓸모없는 조언을 준다. 너는 경비를 마치고 그녀의 곁에 앉아 마치 숨 한 번 한 번이 먼저 얻어내야 할 것인 양 끊어 쉬는 그녀의 호흡을 듣는다. 그녀는 봄이 오기 전에 죽는다. 늙어서도 아니고 평온하게도 아니다. 내게 남는 것은 아들과 빚, 그리고 지나치게 빈자리가 많은 집이다. 너는 술을 더 자주 마시기 시작한다.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다. 머릿속의 고요를 위해서다. 사케는 싸고 시고 미지근하다. 그것은 입안을 마르게 하고 밤에는 심장을 세게 두드린다. 복무 중에 너는 점점 느려진다. 한 번은 새벽녘 성문에서 잠들어 버리고 또다시 맞는다. 상관은 너를 망가진 도구를 보듯 경멸한다. 너는 아직 쓸모는 있지만 이미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믿을 수 없는 사무라이란 칼은 쥐고 있지만 자기 삶은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다. 시간은 나라의 큰 결말을 향해 간다. 어떤 주군은 이웃을 집어삼키고 어떤 주군은 사라지고 어떤 자들은 새로운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시대의 끝으로 갈수록 일본 통일을 둘러싼 싸움은 더 거칠어지고 작은 봉신들의 운명은 그들이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위쪽의 결정에 달려있게 된다. 너는 그것을 피부로 느낀다. 깃발이 바뀌고 인장이 바뀌고 세금이 바뀌고 맹세가 바뀌어도 내 그릇은 여전히 똑같이 빈약하다. 위대한 역사는 장화를 신고 웅덩이를 밟듯 너를 지나간다. 네 동의를 묻지 않는다. 마지막 사건은 노년에 오지 않는다. 네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온다. 너희 부대는 쌀의 남은 분량을 내놓기를 거부하고 도망자를 숨긴 어느 마을의 반란을 진압하러 보내진다. 비는 사흘째 내리고 있다. 지붕의 짚은 검게 변했다. 진창 속에 발목이 잠긴다. 주민들은 나오지 않는다. 상관은 끝집들에 불을 지르라고 명한다. 연기는 낮게 기어간다. 여자들이 비명을 지른다. 헛간에서 창을 든 청년 하나가 뛰어나온다. 거의 소년에 가깝다. 너는 반사적으로 비켜서며 베어버린다. 그는 쓰러진다. 하지만 그 뒤의 연기 속에서 둘째가 나오고 내 옆구리를 친다. 그 일격은 처음에는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칼날은 갈비뼈 아래를 짧고 뜨겁게 지나간다. 너는 몇 순간 더 서 있기까지 한다. 그러다 다리가 꺾인다. 마치 땅이 미리 너를 가져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세계가 아래로 꺼진다. 얼굴이 젖은 진흙에 처박힌다. 입안으로 재와 피와 빗물의 맛이 밀려든다. 주위의 소동은 계속된다. 달려가는 발소리, 쿵쿵거림, 연기, 비명. 너는 일어나고 싶다. 하지만 되지 않는다. 갑옷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진다. 그것은 더는 지켜주지 않는다. 그저 짓누를 뿐이다. 사람들은 너를 무너진 집의 처마 밑으로 끌고 간다. 누군가는 상처를 누르고 누군가는 버텨야 한다고 말한다. 너는 그들의 입술을 보지만 말은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 뱃속에는 불에 감긴 돌덩이 하나가 놓여있는 것만 같다. 비는 지비를 두드린다.
어디선가 이미 불이 붙기 시작한 외양간에 갇힌 소가 울부짖는다. 너는 끝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깨닫는다. 위대한 전투도 아니다. 결투도 아니다. 품이 있는 죽음을 명하는 명령도 아니다. 더러운 마을, 성난 농민들, 연기 낀 빛 속에서 너는 평생 배불리 보지도 못할 쌀자루들을 위해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 사람들은 너의 신분에 어울리는 마지막 출구를 제안한다. 네가 할 수 있다면, 힘이 남아있다면, 세푸쿠는 무사, 사회에서 포로가 되거나 불명예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때 명예로운 대안으로 여겨졌지만 그 말 뒤에 숨은 것은 아름다운 전설이 아니라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 너는 짧은 칼을 바라보며 이미 손에 필요한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명예라는 것의 남은 조각은 젖은 처마 밑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너는 비극의 영웅이 아니다. 솜누비 속옷이 갑옷 사이로 삐져나오고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가는, 죽어가는 봉신일 뿐이다. 끝내 아무도 그것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는다. 상급자 한 명이 연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고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 몸을 숙여 내 목을 빠르게 긋는다. 그것이 더 쉬운 방법이고 마을이 아직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죽은도 아들도 위대한 충성도 생각할 틈이 없다. 너는 오직 공기만 생각한다. 왜 갑자기 그것이 이렇게 적은지, 적어도 한 번만 더 진흙이 아니라 마른 다다미 위에 눕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모든 것은 점점 멀어진다. 더 조용해진다. 더 어두워진다. 내 시신은 예를 갖춰 선조의 절로 옮겨지지 않는다. 죽은 하급 시종 무사들은 따로 모아놓인다. 갑옷은 벗겨진다.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쓰이고 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언제나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너는 다른 자들과 함께 서둘러 화장된다. 더위와 습기와 전쟁은 긴 의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기는 이 마을의 불탄 집들에서 올라오던 연기처럼 회색 하늘로 오른다. 차이는 거의 없다. 불 앞에서는 모든 계급이 살아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아진다. 너에 대한 기억은 오래 살지 못한다. 아들은 네 칼을 받지만 네 무게까지 받지는 못한다. 죽은에게 너는 대열 속 수많은 등짝 가운데 하나였다. 서기에게 너는 운이 좋으면 한 줄짜리 기록이었다. 너희가 불태운 마을에게 너는 다른 자들과 똑같은 투구 쓴 얼굴 하나였다. 아들에게 너는 쇠냄새와 어쩌다 한번 어깨에 얹히던 거친 손, 그리고 언젠가 자기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어쩌면 그도 복무에 들어갈 것이다. 어쩌면 더 빨리 죽을 것이다. 시대는 제 배가 찰 때까지 자신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숫자로 본 네 삶이다. 너는 36해쯤 살았다. 너는 3번의 큰 원정과 몇 차례의 작은 출동을 버텼다. 너는 적어도 5번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 가운데 하나의 오래된 상처는 끝내 제대로 아물지 않았다. 너는 자기 죽음보다 먼저 아버지와 아내를 묻었다. 너는 아들 하나를 키웠지만 그에게 땅도 평안도 남겨주지 못했다. 너는 몇 계단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추락했다. 너는 칼과 배급 대열 속 이름을 얻었다. 너는 건강과 가족과 잠, 환상과 자기 자신의 마지막을 잃었다. 너는 명예를 원했다. 얻은 것은 복무였다. 너는 세상 속 자리를 원했다.
얻은 것은 더러운 길가의 한 구석이었다. 너는 전쟁을 살아남고 싶었다. 하지만 너 같은 자들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저 주인과 명령의 형태와 쌀값만 바꿀 뿐이다. 이것이 작은 사무라이의 자유다. 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권력 아래에서 네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를 고르는 자유. 이것이 다이묘의 권력이다. 실상은 살아남는 것만이 의미인데도 의미라는 약속으로 사람들을 대열에 묶어두는 힘. 그리고 이것이 아래쪽 전사의 삶에 대한 진실이다. 허리에 칼 하나가 사람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너는 영광을 원했다. 이것이 그 대가다. 권력이 몸을 먹고 살고 생존이 언제나 잠시뿐인 또 하나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계속 가라.